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50편 제2차 일본 정벌에 나선 여원 연합군. 충렬왕 7년, 서기로는 1281년 4월 18일, 지금의 경상남도 마산에 해당하는 하포진. 주상 전하께서 당도하셨습니다. 장수들은 예를 갖추시오. 어서 오십시오, 전하. 오늘 과인이 일본 원정의 준비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군마와 함선에 대한 사열을 하겠다 했는데 준비는 잘 되었는가? 그렇습니다. 둘러보십시오. 노를 젓고 뱃길을 안내할 수부들은 어떻게 배치하였는가? 전함의 크기를 대중소로 나누어서 대형 전함은 60명씩의 수부를 배치하고 중형 전함과 소형 전함은 수부의 인원수를 줄여 싸웁니다. 군량은 어떻게 하였는가? 군량은 이미 각 전함에 나누어 선적을 완료했습니다. 출정 날짜를 언제로 잡고 있는 것인가? 5월 무술일에 하포진을 출발하여 대마도를 거쳐 일기도로 향할 것입니다. 사전에 황제 폐하로부터 받은 칙명에 따라서 그곳 일기도에서 남송에서 출발하는 강남군과 합류하여 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이옵니다. 지금 일본 정벌을 앞두고 군사를 사열하고 있는 이 사람은 물론 고려의 충렬왕입니다. 그런데 충렬왕에게 출정 준비 태세를 보고하는 장수들이 누구냐 하면 원나라 장수 흔도와 홍다구, 그리고 고려의 장수 김방경 등입니다. 일본 정벌은 어디까지나 원나라 황제의 정복 사업인데 고려의 국왕인 충렬왕이 직접 마산까지 내려가서 출정을 앞둔 군대를 대상으로 직접 열병을 실시하고 있으니 1차 침공 때의 원종대왕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 아닙니까? 원종 때 고려 입장하고 또 이제 충렬왕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원종 때는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정벌에 동원된 걸 피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고려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전쟁에 시달린 데다가 일본 정벌하는데 군대 동원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군선을 갖다 전부 다 만들어야 되죠. 또 식량도 조달을 해야 되죠. 이게 보통 큰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지못해서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주대 윤용혁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1차 원정 당시 고려 국왕이었던 원종이 일본 원정을 얼마나 피하려고 노력했는지는 서기 1267년에 원종이 쿠빌라이에게 보낸 표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몽골의 사신이 대마도에 이른다 해도 저들의 풍속이 본래 우악스럽고 사나워서 예의가 없으니 만일 패역한 일이 있으면 장차 그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 세월을 두고 복종하기를 기다리되 오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일본의 황제의 국서를 내리는 것도 매우 옳지 않습니다. 그자들은 수나라 시대에도 수문제에게 글을 보내서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보내노라. 이런 식으로 명분을 알지 못한 채 오만하였고 아직도 그때의 풍습이 남아있으니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원종은 몽골이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말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몽골과 일본이 화친 관계를 맺더라도 중개 역할을 해야 하는 처지의 고려에게는 하등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빌라이는 결국 일본 원정을 결행했고 전쟁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담을 고려에 덮어 씌워버렸으니 이 원종으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전쟁이었겠죠. 그런데 원나라 황제의 부마가 되어버린 충렬왕으로서는 이 쿠빌라이의 두 번째 일본 원정을
피하려야 피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왕에 참여할 바엔 주도적으로 가담하자, 이러한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부마의 위치가 된 것이 이제 원정 때하고 굉장히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 충렬왕 나름대로 기왕에 일본 정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럴 바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특히 그 왕권을 좀 더 강화하는 입장, 또 원나라의 신임을 받는 입장, 차라리 그런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도 제시하고 또 여러 가지 안도 제안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달라졌다. 고려의 입장이 상당히 달라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충렬왕이 2차 일본 원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원나라 황제에게 요구했던 것은 일본 원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정동행성이라는 기구의 수장이 돼서 행정적으로 총책임을 맡는 것이었습니다. 광운대 김인호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 원정 전해에 11월에 왜 조인규하고 인후를 원나라 중성에 보내서 상서를 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이제 요나라나 금나라한테 받았던 것 같은 계부의 동삼사 뭐 이런 부분을 받았다는 사례를 들면서 이 충렬왕의 이 원의 이제 재상의 관직을 갖다가 임명할 걸 요구를 해서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계부의 동삼사, 중서자승상, 행중서성사로 임명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보다 이제 원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이제 부여받기 위해서 부마구강, 뭐 성명, 정동, 행, 중서성, 인 도장을 갖다가 이제 받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본인 자체가 원정을 수행하는 모든 행정적인 부분에 결재를 할 수 있다. 비록 형식상이긴 하지만 제2차 일본 원정군의 경우 그 지휘체계의 맨 꼭대기에 충렬왕이 있었으며 원나라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충렬왕의 전시 직함은 중서 우승상이었고 그 아래로 법문호와 흔도 그리고 홍다구가 중서 우승, 이정과 장희가 참지정사, 김방경이 고려군 도원수를 맡았고 박구와 김주정이 좌우 부원수의 전시 직임을 맡았던 것입니다. 5월 4일 고려군과 동로군은 출정하라! 중서 우승상인 고려의 국왕으로부터 출정 명령이 떨어졌다. 동로군은 돛을 올리고 출정하라. 고려군도 전함을 띄워라. 일기도를 향하여 항진하라. 여기에서 동로군이란 본래 만주의 요양지방에 주둔해 있다가 흔도와 홍다구의 인솔하에 고려 경내로 들어온 다음 하포에서 고려군과 합류한 군사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마산에서 출항한 일본 원정군은 요양에서 온 원나라 군사와 고려군의 연합군인 셈이죠. 그렇다면 마산에서 출항한 여원연합군의 규모와 지휘체계가 어떠했는지 김인옥, 윤용역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연합군으로 움직이고 있죠. 몽골과 한족군이 이제 합쳐져 있는 동로군이 이제 한 부대를 혼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군사 규모는 그 동로군이 1만 5천 명, 이 고려군의 경우는 이제 정 1번 행성 도운수라고 하는 관직으로 김방경이 총사령관이세 병력이 총 1만 명, 그리고 그 아래 뱃사공과 수부가 1만 7천 명이 따라가고 있어서 동로군 자체 부분들은 전체 지휘는 당연히 이 몽골에서 파견됐던 흔도와 홍다구가 일단 전체적인 지휘를 맡도록 되어 있고 병력 자체는 총 4만 2천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함선은 900척. 이번 이어몽연합군의 지휘체계는 몽고장군 흔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휘하에 부장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홍다구가 부사령관, 또 이제 한인계통의 유복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부사령관. 그리고 또 별도 고려군을 지휘한 김방경. 그것이 이제 흔도 밑에 있었던 몇 사람의 중요 부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몽고군이라는 게 순수한 건 몽고군이 아니고 정복 지역의 군대들을 갖다가 다시 동원해가지고 이용해서
다시 이제 이 정복전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 편지가 그대로 다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원정에 군사를 이끌고 출정한 장수 중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고려군은 동남쪽으로 진격하라! 그는 다름 아닌 고려의 원로 장수 김방경이었습니다. 이때 김방경의 나이가 67이었습니다. 당시보다 평균 연령이 훨씬 높아진 요즘의 나이로 치더라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요. 고려시대 당시 더구나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기에는 무리한 연령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상전하, 신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막중한 국사를 맡아 수행할 수 없사옵니다.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고자 하오니 치사를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퇴직 의사를 밝혔던 것인데 일본 정벌을 앞두고 있었던 충렬왕은 거듭된 김방경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극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은 비록 나이가 많으나 공이 세운 훈공과 업적은 견줄 사람이 없으니 과인이 어찌 그대의 벼슬살이를 그만두도록 허락할 수 있겠는가. 또한 지금 황제가 일본 정벌의 명을 내렸으니 우리 고려에서도 응당 황제에게 건의해 원수를 두도록 해야 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훈공도 업적도 없는 자를 황제에게 전거할 수는 없지 않겠소. 그러니 치사하겠다는 말은 이만 거두시오. 그렇다면 이 충렬왕은 왜 그처럼 연로한 김방경에게 고려군의 원수를 맡겼을까요? 충렬왕이 이 김방경을 이 사령관으로 임명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한 거에 따라서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충렬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홍다구나 흥도를 이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김방경이 이 가장 심도 있고 유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에 의해서 이 김방경이 1차 때 공훈에 따라서 일정하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김방경이 따라가는 것이 가장 이 확실할 것이다라고 충렬왕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록 충렬왕이 김방경을 천거했더라도 황제인 쿠빌라이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일본 원정에 참여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쿠빌라이는 신년 축하사절로 입조한 김방경에게 특별 대우를 합니다. 고려사 열전편 김방경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김방경이 신년 축하차 원나라 조정에 가 있었다. 황제는 대명전에서 베푼 연회에서 사품 이상의 관원들만을 단상에 올렸는데 그는 따뜻한 말로 김방경을 위로하고 좌석을 승상 다음에 앉게 하였다. 또한 황제는 특별히 글을 보내서 김방경에게 중선대부관령 고려국 도원수의 관직을 부여하였다. 쿠빌라이가 충렬왕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김방경을 고려군의 도원수로 임명한 것이죠. 그런데 일본 원정군 중에서 동로군의 지휘를 맡은 홍다구와는 영모 사건으로 얽혀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쿠빌라이는 무슨 계산을 하고서 두 사람에게 동시에 원정군의 지휘를 맡겼을까요? 또 홍다구가 자기 휘하에 일정한 그런 병력들을 가서 직접 통제하는 어떤 힘이 사실 있었고, 특히 만주 지역에 있는 고려 사람들에 대한 그런 통제력,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홍다구도 이용할 만한 그런 가치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방경 장군 같은 경우는 사실 고려에서 이 문무를 아우르는 그런 인물로서 김방경만한 그런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김방경 장군은 몽고군하고 싸울 때부터 역전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런 위치고, 그래서 역시 김방경이 사령관에 가야지 어떤 고려군을 통솔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걸 대체할 만한 그런 인물이 없다. 아마 이렇게. 저기 보이는 저 섬에 상륙할 것이다. 오랑캐들이 해안에 잠복하여 공격해올지 모르니 모두 전투 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하포를 출발한 여몽연합군이 처음 밟은 일본 땅은 대마도였습니다. 하포를 출발한 동로군과 고려군의 경로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잠시 시선을 중국 남부의 장강 바로 아래에 있는 경원이라는 항구로 옮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정 시일이 지체되었느니라. 군사들은 속히 군량과 무기를 함선에 선적하도록 하라. 무엇들 하느냐? 서두르도록 하라. 예. 자, 여기 또 한 무리의 군사들이 일본 정벌을 위해서 출정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한 무리의 군사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적어도 군사의 규모로만 본다면 고려의 하포에서 출정하는 여원연합군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대규모였습니다. 송나라, 즉 남송에서 징발해 만든 군대였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몽골, 즉 원나라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복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고 어려운 상대는 남송이었고, 남송 다음으로 오랜 전쟁을 치러야 했던 대상은 고려였다. 최후까지 원나라에 저항하였던 고려의 삼별초군을 진압한 다음에 원나라는 고려군을 동원하여 일본에 대한 1차 침공을 감행하였고, 1276년에 드디어 남송이 항복하자 원나라는 바로 그 정복지인 남송에서 10만의 군사를 징발하여 제2차 일본 원정에 나선 것이었다. 남송의 군대도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군대가 있고요. 그 가운데에 핵심적인 그런 군대들, 전력이 이제 뛰어난 군대들은 다 다른 전선에 다 투입을 했어요. 또 친위군, 시위군으로도 뽑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류부대거든요, 이게. 잔류부대인데 이게 전력이 굉장히 약한 부대들이에요. 그러니까 10만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크지만은 인원이 상당히 군대 규모가 큰 것 같지만 실제 전력은 그렇게 강하지 못한 이제 그런 그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동로군이라고 하는 여몽연합군하고 남송군이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대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1281년이 제2차 일본 원정군은 고려의 하포에서 출정한 동로군과 고려군 4만여 명, 그리고 옛 남송 지역에서 출정한 10만 군사를 합해 14만여 명에 이른 것입니다. 옛 남송 지역에서 출발하게 되는 이 군대를 사서에서는 강남군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강남군을 지휘한 총사령관은 법문호라는 장수였습니다. 법문호는 과거에 쿠빌라이 칸이 남송을 공략할 때 이 항복했던 그런 장수입니다. 따라서 그 밑에 들어가 있는 병력은 모두 남송에서 항복했던 군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병력은 10만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몽골군 자체가 원래 갖고 있는 병력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0만에서 20만을 넘지를 않기 때문에 항상 이 항복한 지역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른 지역을 갖다 공략하는 그런 전술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 역시도 항복했던 법문호의 부대를 동원해서 일본을 공략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하포에서 출발한 여원연합군과 남송 지역에서 출발한 강남군이 연합해서 일본을 침공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었던 셈인데요. 그렇다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출발한 양쪽 군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서 연합작전을 편다는 것이었을까요? 고려사 세가편 1280년의 8월조의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고려왕이 원나라에 입조했을 때 이미 흔도와 홍다군은 황제로부터 일본 원정에 대한 명령을 받은 뒤였다. 황제는 흔도와 홍다구에게 몽골군과 고려군 그리고 한군으로 구성된 군사 4만 명을 인솔해서 고려의 하포에서 출발하고, 법문호에게는 군사 10만을 이끌고 강남을 떠나 일기도에 모이기로 하되 양쪽 군대가 합류한 다음에 일본을 치게 하였다. 이 양쪽 군대가 만나기로 한 섬은 일본어 발음으로는 이끼라는 섬인데요. 우리식 한자 발음으로는 일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마산에서 일본 열도까지의 거리가 남송의 경원항구에서 일본 열도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만일 양쪽 군대가 만나기 위해선 강남 쪽의 군대가 훨씬 더 일찍 출발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남송의 군대는 동로군과 고려군이 하포를 떠나고도 한참이나 지난 후에야 뒤늦게 출발했을까요?
혹시 강남군은 10만이나 되는 대군이었기 때문에 하포의 여목연합군이 선발대로 출발해서 교두보를 마련해둔 다음에 출발하기로 돼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합류 지점 자체가 원래 이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쪽 동로군 자체와 고려군이 출발해서 이 선발대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역할은 따로 그 계획에 없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아마도 그 정확하게 기록은 나오지는 않고는 있는데 이 항복했던 송나라 군대였기 때문에 이걸 다시 모아서 이 구성을 하고 또 훈련도 또 다시 아마 일부는 시켜야 됐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장비 점검이나 아마 무엇보다도 또 이게 미리 움직이게 되면 이 하포에 합류하기 전까지 드는 그 식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사실은 이제 많이 싣고 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뒤늦게 좀 출발했던 게 아마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군수 쪽 부분의 사정이 아마 이들 그 출발 자체를 발목을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포의 여원연합군이 선발대로 먼저 출발하기로 돼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남송 지역에서 출발하는 군사가 10만이나 되는 데다 군량이나 무기 등을 갖춰 싣고 또 조직 체계를 갖추고 하느라고 늦어졌을 것이다. 김인호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용혁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작전이라는 게 정확한 그런 작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아주 뭐 긴장감 있게 날짜를 재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만나서 이렇게 작전을 편다. 물론 약속은 하기는 했지만은 서로 간에 아주 긴장감 있는 그런 전략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송도 10만 군대를 갖다 끌고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송도 내부적으로 원래 뭐 그런 계획은 있었지만은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걸 데리고 오는데 예를 들면은 그때 남송군 출청할 때 몽고군 지휘관들이 있거든요. 몽고군 지휘관이 사망한다고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지휘관이 교체되고 이런 문제도 생기잖아요. 이 양쪽의 군대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작전을 편다는 등 이런 사전 전략이 치밀하게 마련돼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엉성했다는 얘기죠. 게다가 남송에서 출발하는 강남군의 총지휘자는 아라한이었는데, 아라한은 조부 때부터 칭기즈칸에 봉사해온 정통 몽골인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남송 정벌에 참여하였다가 전사하였고, 아라한 자신은 쿠빌라이가 악주에서 황제 계승을 위하여 회군할 당시 함께했던 인물이다. 그는 충렬왕과 함께 일본 원정의 총책임자격이었으나 강남에서 출정 직전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출발을 앞두고 최고위 지휘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도 강남군의 출항을 지체하게 만든 한 가지 이유가 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모든 선박은 이곳 대마도에 접어나라! 군사들은 상륙하여 섬을 지키고 있는 방어군을 소탕하라! 그렇게 해서는 난이 될 것이오. 김방경 장군, 지금 뭐라 하였어? 싸우지 않고 이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오. 싸우지 않고 이길 방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통역사한테 경문을 주어서 1차로 저들을 회유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김방경이 흔도, 홍다구, 박후, 김주정 등과 더불어 일본 대마도의 대몽포구에 이르렀다. 그러고는 통시 김절을 시켜서 문서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타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대마도의 영주는 항복을 하라는 통역관의 회유에 별 반응이 없었고, 그러자 장군 김주정이 나섭니다. 소장이 군사를 이끌고 저들의 본거지로 진격하여 저들의 항복을 받아내겠습니다. 그리하라. 예, 장군. 자, 진격하라! 대마도에서도 저항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당시 뭐 대마도 스시마라고 보통 불리는 이 지역 자체가 사실은 일본 쪽 입장에서 보면 가장 변방이기도 했고요. 이 지역 자체가 마치 고려의 입장에서 보면 탐나처럼 이 독자적으로 이 통치가 되고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일본 내 방어선으로 반드시 편입돼야 된다라든가 하는 관념이 일본 정부에서는 따로 없었던 겁니다. 다만 뭐 상륙했을 때 그 일부 저항들이 있었던 건 뭐 분명합니다. 1차 원정 때의 경우
일본군은 대마도에서부터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그러나 이 제2차 원정 때에는 현지 방어군의 저항이 미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마도를 지키는 방어군이라고 해봐야 중앙조정에서 파견한 군대라기보다는 대마도 영주가 동원하는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전투력이 형편없었던 데다 이미 1차 원정 때 여몽연합군의 위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사항전을 해봐야 별무소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군대들은 스시마 영주가 지휘하는 군대, 또 이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차 침입 때는 상당히 격렬하게 항전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때는 사실 이게 몽고군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었을 때 그런데 이 여몽연합군이 대단히 강력한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사실 상대가 되질 않죠. 그래서 2차 침입 때 보면은 훨씬 뭡니까? 이 저항의 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본토에서도 스시마라든가 이끼에다가 어떤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여기서 일단 막겠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대마도 영주가 동원한 군사들의 저항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군! 이곳 대마도 영주가 지휘하는 군사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쪽에도 희생이 있었다는 말이냐? 예, 장군. 낭장 강원과 강사자가 저들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잃었사옵니다. 낭장은 요즘의 군대 계급으로 치면 중령쯤에 해당합니다. 영관급 장교 2명과 일부 군사를 잃었으니 현지 방어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 동로군과 고려군은 대마도를 떠나 일기도로 이동하여 남송에서 출정한 강남군과 합류할 것이다. 북을 크게 올리고 선발되는 항진을 시작하라. 그런데 대마도에서 일기도로 이동하는 항로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여러 군대가 함께 대마도를 출발하여 일기도로 향했는데 도중에 풍랑을 만났다. 동로군의 전함 2척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표류하더니 수군 113명과 사공 36명이 실종되었다. 그러나 남송 지역으로부터 이동해올 강남군을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동로군과 고려군은 일단 일기도에 상륙해 법문호가 지휘하는 10만 대군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죠. 이끼섬에서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이끼섬 자체가 그러니까 스시마에서부터 일본으로 가는 중요한 통로 지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만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 이제 전략상의 중요한 지점, 중간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점 자체에서 저쪽 강남군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면서부터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 작전으로 이끼섬에 대해서 상륙 작전을 갖다 감행하게 되고 이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마도에서와는 달리 일기도에서의 일본군의 저항은 격렬했습니다. 그 이끼섬에서 1차 정보일 때 그 다이자부의 총사령관이었던 그 소니 스네스키의 아들 그 소니 스케도끼가 이 당시의 섬의 그 지휘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도끼는 황폐해진 그 후나카쿠성을 갖다 보수를 해서 새로운 방벽을 구축을 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로군 자체가 후나가쿠성에 이제 철포와 뭐 단궁 이런 걸 쏘면서 이제 상륙을 하게 되고 이 상륙했던 그 동로군의 규모가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일본군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바위를 굴리고 굉장히 그 열심히 한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 방어군 자체가 전멸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인호 교수가 일기도에서의 방어군의 저항이 어떠했는지를 간략하게 들려줬습니다만 쿠빌라이 칸의 일본 원정과 충렬항을 저술한 이승한이 일본 측의 사료를 근거로 해서 일기도에서의 전투 상황을 기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기도에는 장수 소니 스케도끼가 군사를 이끌고 방어하고 있었다. 스케도끼는 1차 원정 때 일본 측 사령관이었던 스네스키의 아들이었다.
본래 일기도를 방어하는 지방장관은 따로 있었는데 1차 원정 때 멸족되어서 자리가 비어 있었다. 막부에서는 일기도를 대마도와 함께 버려둘 작정이었지만 스네스키가 일기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생각해 자기 아들을 방어 사령관으로 보낸 것이었다. 일기도의 아시베 만에 집결한 동로군은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 해안으로 상륙해야만 한다. 저기 보이는 후나가쿠 성 안으로 화살을 날려라. 자, 해안에 배를 처반하고 장졸들을 상륙하라. 장군! 저들이 성벽 아래로 바위돌을 굴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겁에 질려 있다. 개의치 말고 상륙을 감행하라! 일본군은 성루에서 바위돌을 굴려가며 저항했지만 중과부적이었다. 특히 뇌포라는 포구에서 격전이 벌어졌는데 동로군은 화포를 사용하여 일본군을 패주시켰고 이곳의 전투에서 장수 스케도키가 전사하였다. 이때 스케도키의 나이가 겨우 19살이었다. 이때에 전사한 그 젊은 무사 스케도키를 기리기 위해 일기도의 신사에서는 그를 제신으로 받들고 있으며 지금 아시베 항에는 그의 기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기도를 점령한 원정군은 10여일을 보낸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아마 이 당시 동로군의 정벌 행위가 좀 잔악했던 모양입니다. 섬에 있는 사람들이 산속으로 숨어들고 굴 속으로 이제 피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록의 초점은 뭐냐면 굉장히 피해가 심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내용들로 쭉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애들 데리고 이제 산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울잖아요. 울면은 그것 때문에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얘 때문에 이제 발각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그래서 얘를 이제 뭐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든 굉장히 처참하게 당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2차 일본 정벌 당시 원정군에 대한 주민들의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말로 묵구리 고꾸리라는 말이 전해온다는데요. 윤용혁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지금도 이제 그 지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묵구리 고꾸리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단 말이죠. 묵구리 고꾸리가 온다. 유명한 그런 말이거든요. 묵구리라는 것은 몽고 그리고 고꾸리는 고려고요. 그리고 몽고군 고려군이 온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호랑이 나온다. 얘가 울면 호랑이 나온다. 뭐 일본 순사 온다. 뭐 이런 식의 그 우리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그 지역에서는 얘들한테 이렇게 얼르는 그런 말로 지금도 이제 아주 알려진 말인데 그만큼 이 섬 지역에서는 여몽연합에서 상당히 그 피해가 심했었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지금 현지에 가면은 쓰시마도 그렇습니다만 이끼에도 현재 가면 여러 유적들이 남아있어요. 무덤 같은 것도 있고요. 비록 당시의 일본 원정이 원나라가 주도한 전쟁이었고 고려의 군사들이야 원에 의해서 용병으로 동원된 셈이긴 했지만 어쨌든 당시의 제2차 일본 정벌은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 처음으로 일본 정벌을 시도한 기록으로 역사에 남겠죠. 일기도를 점령한 원정군은 일단 강남군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곳 일기도에서 우리에게 저항하는 자들을 모조리 제압했으니 일단 안심이 되긴 되는데 헌데 강남군이 언제 올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소. 벌써 열흘이 다 돼갑니다. 여기서 이대로 기약 없이 오래 지체하는 것은 아까운 군량만 소비할 터인데 그렇다고 훌쩍 떠날 수는 없지 않소. 우리가 떠난 뒤에 강남에서 10만 대군이 이곳 일기도에 당도하면 그 또한 낭패가 될 터이니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하루 이틀 더 기다려봤다가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카다만 쪽으로 진격해서 상륙작전을 감행해야 할 것입니다. 강남군 없이 단독으로 말이오. 군사의 수가 많다고 상륙작전이 성공하리란 법은 없지 않소. 동로군과 고려군만으로
충분히 막강합니다. 고려군과 동로군은 일기도에서 강남군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양쪽 군대는 애당초 왜 하필이면 일기도에서 합류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일까요? 한반도 합포에서 이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기 중국에서 이제 올라오고 했을 때, 이기섬 정도가 그런 위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기섬에서 이제 일단 서로 조우한다, 합류한다,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고려군이 조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가 그래서 많이 좀 지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전투도 1차 때보다는 더 적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은 훨씬 길다고요. 그게 기다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기다렸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 정보가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남송 지역에서 출발한 강남군이 언제 일기도에 도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일기도에서 며칠 동안 기다렸던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강남군은 이미 출발을 할 때부터 일기도를 경유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포에서 흔도와 홍다구가 이끄는 동로군, 그리고 김방경이 지휘하는 고려군은 일기도를 향해 출발합니다. 물론 그들은 남송 지역에서 10만 명의 강남군이 일기도로 올 것이고 그곳에서 합류해 일본의 본토를 공략한다. 이러한 전략을 숙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일본을 향해서 떠난 다음에 원나라 조정에서는 일본 정벌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원나라 사서인 원사를 보면 정동 행성의 참의인 배국좌가 표착한 일본 선원에게 지도를 그리게 하였다. 항해를 하다가 표류해서 원나라에 흘러온 한 일본 선원을 불러다 놓고서 무언가 정보를 얻어내 보겠다는 것이죠. 자, 이 종이에다 일본 지도를 그리는 것이야. 일본 열도를 다 그리라는 것이 아니고 본토의 관문인 다이자후 부근을 상세히 그리라는 말이다. 알겠느냐? 정동행성 참의 배국좌는 그 일본 선원이 그린 지도를 요모조모로 뜯어본 다음 쿠빌라이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황제 폐하, 동로군과 강남군의 집결지를 바꾸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집결지를 바꾸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본래는 일기도에서 만나 하카다만으로 이동한 다음 본토에 상륙하여 다이자우로 진격하도록 했사오나, 그런데 무슨 사정이 생겼더란 말이냐? 최근에 우리나라로 표류해온 일본 선원에게 본토로 진입하는 관문인 태제부 인근의 지도를 상세히 그려보라 했사온데 이렇게 그렸사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옵소서. 태제부의 서쪽에 있는 섬으로서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군선들이 주둔하기에 알맞은 곳이 있사옵니다. 바로 평호도이옵니다. 과연 그렇구나. 하오니 옛 남송의 경원에서 출발하는 강남군과 동로군이 합류하는 장소를 일기도에서 평호도로 바꾸도록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헌데 이미 일본으로 떠난 동로군과 고려군은 일기도에서 기다릴 것이 아니겠느냐? 전령을 급파하여 그들을 평호도로 불러오면 될 것이옵니다. 또한 평호도는 일기도와는 달리 섬을 지키는 일본 군사가 없어서 안심하고 전함을 정박할 수 있사옵니다. 알겠느니라. 군사 문제는 경들이 알아서 스스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라. 그런데 이승하는 원나라가 양쪽 군사들의 합류 지점을 일기도에서 평호도로 변경한 것은 둔전 경략과 관련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원나라 조정에서 둔전 경영을 염두에 두고 평호도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주위에 관계용 물이 많아서 둔전을 경작하기에 좋다는 기록이 나타나는 것이 그 근거다.
말하자면 원나라 조정에서는 제2차 일본 원정은 장기 주둔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미 하포에서 출발한 동로군은 강남군과의 합류 장소가 평호도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강남군이 평호도에 도착한 다음 동로군을 불러서 합류하겠다. 이런 전략이었던 것이죠. 한편 일기도의 여몽연합군 사령부. 김방경 장군, 강남군이 언제 오리란 기약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군량만 축나게 될 것이니 강남군을 기다릴 것 없이 우리 고려군과 동로군이 출정하여 일단 하카다만 쪽으로 진격합시다. 그것이 좋겠소. 그 사이에 강남군이 올라와서 합류하면 좋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단독으로 상륙작전을 전개합시다. 좋습니다. 자, 고려군은 함선에 승선하라! 동로군도 출항을 준비하라! 계속해서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 그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병량 문제도 있고 전투를 계속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일단 상륙을 하는 걸로 전투를 이제 벌리는 걸로 이렇게 아마 이제 결단해서 독자적으로 아마 작전을 이제 펼치기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 그 전력상으로 보면은 독자적으로 전투를 한다 그러면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다린 건 사실이지만은 또 독자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전력은 되기 때문에 남성에서 올라온 그 남성 부대와 관계없이 강남 부대와 관계없이 이제 독자적인 그런 작전을 이제 펼치게 되는 거죠. 저 고려군은 함선을 해안 가까운 쪽으로 붙이도록 하라! 장군, 저기를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서 해안을 따라서 아예 돌로 벽을 쌓아놨습니다. 오호, 과연 그렇구나. 저들이 이렇게 굳게 방비를 해놓을 줄 미처 몰랐구나. 해안선을 따라서 계속 항진하라! 장군, 거의 모든 하카다만 해안선이 석벽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하카다만에 상륙을 하려고 했는데 1차 침입 이후로 일본 쪽에서 방벽을 갖다가 쌓아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그 상륙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옆으로 이제 돌아서 육지 쪽으로 상륙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기록 자체가 이렇게 잘 제대로 나와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하카다만을 일단 우회해서 이 상륙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합치지 않고 1차적으로 동로군이 독자적으로 상륙했던 중요한 이유는 아마 이 원세조 쿠빌라이가 이 일본 정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신할 수 없어서 결국 이 급한 상태로 이 상륙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카다만의 경우 해안선을 따라서 굳건한 석벽이 둘러쳐져 있었기 때문에 무모하게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가 없었겠죠. 김방경 장군, 지금 저들이 구축해놓은 방어시설이 저렇듯 견고한데 섣불리 본토 상륙전을 시도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소? 흔도 장군, 찾아보면 취약지대가 있을 것이요. 자, 지도를 보시오. 저들이 구축해놓은 돌성을 당장에 돌파해서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것은 무리요. 허니 공격 목표를 바꾸어야겠습니다. 공격 목표를 바꾸다니요? 일단 여기 하카다만 입구에 있는 이 섬을 공격해서 빼앗읍시다. 이 섬을 빼앗아 진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면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본토에 상륙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 고려군이 선봉에 나서서 공격을 할 터이니 지원해 주시오. 좋습니다. 고려군은 동북쪽으로 항진하라! 이때 공격 목표로 삼은 섬이 바로 일본어 발음으로 시카노시마라고 부르는 지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끼 섬에서 이제 그 하카다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이제 또 섬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섬이 지금 이제 후쿠오카 바로 앞에입니다만 지하도라고 나오죠. 일본 발음으로는 이제 시카노시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카노시마 바로 이제 후쿠오카 앞에 방파제처럼 이제 있는 그런 섬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또 능고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노코시마
능고도라는 섬인데, 그러니까 이 두 섬이 후쿠오카, 하카다만을 이렇게 방파제처럼 막아주는 섬이기 때문에 하카다만을 들어가게 되면 이 섬들을 갖다 점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 전투 상황은 주로 능고도, 노코시마하고 그다음에 시카노시마에서 전투가 벌어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하도 전투의 경우 고려군이 선봉에 섰는데요. 장군 김주정과 박군은 함선을 이끌고 좌측 해안으로 상륙하고 박지량과 현만호는 우측으로 진격하라! 고려군은 일본의 방어군과 접전을 벌여 1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그런데 섬에 잠복해 있던 일본군들이 해안으로 밀고 내려왔다. 물러서지 말고 맞서 싸우라! 그런데 일본 군사들이 돌격해오자 원나라 군사의 대우가 무너지고 홍다군은 말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때 다시 형만호의 군사들이 반격에 나서서 일본군 50여 명의 목을 베었다. 그러자 일본군이 물러갔다. 홍다군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렇다면 고려군과 동로군이 이처럼 분투를 하고 있는 동안 옛 남송 지역을 출발했다는 범만호의 10만 대군은 왜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일까요? 남송군으로 이 주도가 되어 있는 이 강남군 자체가 사기가 그렇게 높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문제 자체가 이들이 적극적으로 일본 쪽으로 빠르게 항로를 잡아서 합류해가지고 상륙을 한다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지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중간에 오는 도중에 물론 뭐 여러 가지 바다의 이제 뭐 조류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뭐 만나기도 했을 테지만 아마 이들 자체가 보나 적극적인 이런 이 전투 의지나 또는 그런 뭐 이제 목표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도 아마 이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이 10만 대군이지 이 강남군은 몽골에 의해서 패망한 옛 남송의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정복 의지가 충만할 리도 없었고 그 전쟁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함선에 올랐으니 항로를 신속하게 잡아서 이동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동로군과 강남군 사이에 무슨 연합작전을 어떻게 수행한다는 등의 전략 따위가 치밀하게 마련돼 있지도 않은 터여서 양쪽 군대가 합류한다 한들 크게 기대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하도에서의 전투가 길어지면서 일본군이 만만치 않게 반격을 해왔는데요. 동로군을 이끄는 흔도와 홍다군은 수차례 패전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일본군보다 훨씬 무서운 적수가 여원연합군 진영을 습격합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오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장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진중에 유행병이 돌아서 벌써 병졸 수십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라? 유행병으로 병졸들이 죽어간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장군. 이는 원인이 무엇인지 증상이 어떤지 알아내지 못하였느냐? 고려사에는 이때 여원연합군에서 유행병으로 죽은 군사가 무려 3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때 김방경 휘하의 부장으로 참전했던 고려의 장수 중에 김주정이 있었는데요. 고려 묘지명 집성에 수록된 김주정의 묘지명을 보면 바로 그 유행병에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결락된 글자들을 생략하고 대충 꿰맞춰서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김주정은 충렬왕 7년에 우익만으로서 일본 정벌에 나섰는데 많은 군사들이 질병에 걸려서 아무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이 나서서 군졸들을 보호하고 온전하도록 도와서 목숨을 구한 사람이 많았다. 이때 유행했다는 전염병이 어떤 질병이었는지는 규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한여름이었고 군사들이 비좁은 군선에서 오랫동안 집단 생활을 해왔으니 이 전염병에 집단으로 노출돼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겠죠. 주로 일본은 이제 섬에 있고 또 그다음에 본토에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섬을 갖다 공격하는 이제 섬에서 이루어진 전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몇만의 군대가 이제 이동을 하고, 더구나 이 배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게 여름이거든요, 지금 이제. 여름에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식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전면병,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면병이라는 이런 문제가 충분히 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전면병이 돌고, 어쨌든 이제 그런 점에서 시간이 지연되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긴 건데, 전염병이 돌아서 병사들이 집단으로 쓰러져 가고, 일본군의 반격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동로군은 수차례 일본군에 패해서 의기소침한 상황이었으며, 게다가 강남의 이 10만 대군은 소식이 없었으니 여원연합군 사령부 쪽에서 회군하자는 말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김방경 장군, 부득이 군사를 돌려 회군을 해야 될 것 같소이다. 김 장군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흔도와 홍다구가 회군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러나 김방경은 아예 입을 다문 채 침묵을 지킵니다.